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회계원리의 김동수입니다. 여러분 지난 1강 시간에 부기와 회계에 대해서 학습하셨죠? 부기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을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하여 장부에 기입하는 것이다. 이것이 부기가 되겠고요. 회계라는 것은 그러한 장부를 기입해서 회계 정보 이용자들에게, 즉 이해 관계자들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인포메이션 시스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서 그들이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회계가 된다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 12쪽에 보시게 되면 부기의 주목적이 있었죠. 중요합니다. 재무상태표를 작성해서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 재무상태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의 자산이 얼마고 부채와 자본이 얼마인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또 주목적 한 가지는 일정 기간의 경영 성적이나 영업 성적을 알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 포괄손익계산서가 되겠죠. 그 포괄손익계산서는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수익이 얼마냐, 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쓴 비용이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표가 포괄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12쪽 보시게 되면 회계의 주목적이 나옵니다. 바로 경영자, 회계의 주목적에는 경영자가 효율적으로 어떻게 회사를 운영할 거냐,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그 회사를 경영하는데 경영 방침을 수립하는데 정보를 제공하고요. 두 번째는 그 회사의 투자자나 채권자들이 그런 그 투자할 거냐 말 거냐, 주식을 살 거냐 말 거냐, 그러한 투자를 결정하는데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거지요. 또 과세관청에서는 그 기업한테 세금에 관한 정보입니다. 얼마나 세금이 들어올 것이냐, 그 기업한테는 얼마만큼 세금을 매길 것이냐, 이러한 세금의 부가자료를 제공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회계의 주된 목적은 어떠한 법률적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러한 분쟁을 해결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 낱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자꾸 들어보시고 보시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늘 2강인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부기의 분류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박스 보니까 4가지가 나옵니다. 거래의 기록 방법, 거래의 기록 방법입니다. 거래의 그 기록 방법, 뭐 이런 것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래의 거래, 이 거래라고 하는 건 경제적 사건이 발생하는 건데 그 기록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느냐? 단식 부기가 있고 복식 부기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게 복식부기죠. 우리가 하는 거. 여러분 단식이라고 하는 건 싱글이죠. 여러분 단식부기는 일정한 원리 원칙이 없습니다. 이거는 일정한 원리 원칙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가계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한 달 동안 벌어들인 월급을 배우자에게 주잖아요. 그럼 배우자가 가계부를 작성하는 거지요. 남편으로부터 가계부 수익 금액이 300만 원이다. 그리고 지출란에다가 들어온 돈에서 쭉 뭐 가정생활비, 아이들 교육비, 의복비, 주거비 뭐 이렇게 쭉 지출 내역서를 작성하게 되는 거죠. 남편의 용돈 이런 것들이 이 가계부기는 일정한 원리 원칙이 없고요. 그냥 단식으로 싱글로 기장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계부기가 되겠어요. 근데 이런 건 뭐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건 복식부기인데 이거는 일정한 원리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원리 원칙이 있다. 이것이 바로 어휘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문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회계도 언어처럼 용어가 있는데 그 개정 과목 용어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런
일정한 원리 원칙이 있다는 거죠. 일정한 원리 원칙. 자, 그래서 복식부기는 일정한 원리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원리 원칙에 의해서 작성하는 것이 복식부기인데, 따블이란 얘기죠. 복식으로. 복식부기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래의 이중성이라는 게 나오는데, 거래의 이중성, 이 용어를 기억하세요. 거래가 발생하면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밸런스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변 요소가 100만 원이면 반드시 대변 요소도 100만 원으로 거래가 발생한다. 이런 것이 거래의 이중성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대차 평균의 원리인데요. 대차 평균의 원리, 이런 말이 있는데, 대차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게 지금 T자인데요. 이 T자를 이렇게 기점을 해서, 이 T자를 기점으로 해서 이 왼쪽을 차변이라고 하고요. 그냥 용어입니다. 우리끼리 사용하는 그 용어입니다.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하는데, 대차가 아무리 하나의 거래가 발생하면 왼쪽 요소가 100만 원이면 오른쪽 요소도 100만 원이게, 이게 거래 이중성이고요. 만약에 한 달에 1년 동안에 수백 건의 거래가 발생해서 일정한 원리 원칙에 작성해서 기입을 했다면 마감을 할 거 아닙니까? 장부를 기입해서 마감할 건데, 마감하게 되면 차변의 합계 금액 수천만 원, 5천만 원과 대변의 합계 금액 5천만 원이 똑같이 일치한다는 원리가 대차 평균 원리입니다. 차변 합계 금액과 대변 합계 금액이 일치한다는 것이 대차 평균의 원리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원리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기 때문에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가 검증하는 기능이 있다. 만약에 차변 합계는 500만 원인데 대변 합계가 480만 원이다. 밸런스가 안 맞죠. 안 맞으면 잘못 기장한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원리 원칙에 의해서 기록했더니 차변 합계 금액과 대변 합계가 일치하더라. 이것이 대차 평균의 원리로서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 그래서 복식부기는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앞으로 계속 공부할 거니까요. 오늘 총론 시간이기 때문에 지난 1강 시간과 2강 시간은 총론이기 때문에 조금 지겹고 어려울 수 있는데 공부하시면 너무나 쉽고 재밌습니다. 거래의 이중성. 그냥 들어보세요. 대차 평균의 원리. 대차 평균의 원리. 차변 합계 금액이 1억이면 대변 합계 금액도 1억이다. 이렇게 차변, 대변과 차변 합계가 반드시 일치한다. 대차 평균의 원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이 복식부기는 주로 일반 기업에서 사용합니다. 일정한 원리 원칙이 있어가지고 자영업자들과 일정한 기업들은 다 복식부기를 기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넘기면은 영리추구 나왔죠? 거기 여러분 저 13쪽에 보시게 되면 거래의 이중성 나왔어요. 대차 평균의 원리 나왔고, 자기 검증 기능, 그냥 이해만 하시고 이런 용어들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의 이중성, 대차 평균의 원리, 그리고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 이렇게. 자, 13번입니다. 기업의 영리추구 목적입니다. 영리추구. 영리추구 목적에 따른 분류입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목적에는 여기는 뭐가 있다? 영리부기가 있고 비영리부기가 있습니다. 영리부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비영리부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비영리부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리부기는 어떤 것들일까요? 상업부기라고 하는 것은 상품 매매업, 상품을 팔고 사는 매매업에서는 상업부기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상업부기는 구매활동, 사는 거와 판매활동밖에 없어요. 구매, 사들이고 판매하는 것. 그런데 공업부기는 원자재를 구입해서 내가 직접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제조하는 거예요. 가공해가지고 판매한다. 그러니까 공업부기는 구매 과정과 공장 내부에서 제조 과정과 판매 과정이니까 공업부기는 제조기업이 되겠죠. 상업부기는 상품 매매업을 하는 업종이 되겠고, 공업부기는 제조업,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이 공업부기가 되겠습니다. 뭐 은행부기는 은행에서 하는 부기가 되겠고, 보험회사에서 하는 부기는 보험부기가 되겠고, 농업에서 하는 부기는 농업부기, 뭐 수산업부기, 이런 것들은 다 농업도 영리 목적이고 수산업도 영리 목적이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기가 영리부기가 되겠고요. 비영리부기라고 하는 것은 영리 목적이 아니니까 가계 같은 것이 되겠죠. 가계. 그리고 법인은 법인인데 특히 학교법인은 무슨 법인일까요? 재단법인이죠. 사람으로 구성된 법인은 사단법인이고, 재산을 출원해서 설립된 법인이 재단법인은 주로 비영리법인이 많죠. 특히 그래서 가계부기라든가 학교부기 이런 것들은 비영리부기가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업종별 분류가 되겠는데요. 세 번째, 업종별 분류. 업종이 뭐냐?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거예요. 세 번째, 업종별 분류.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업종별 분류에 따른 부기에는 뭐가 있나? 상업부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상업부기도 배우고 공업부기도 배우게 되는데, 상업부기는 물건을 팔고 사는 상품 매매업입니다. 이 매매업은 구매 과정, 물건을 사오고 파는 판매 과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공업부기는 제조업이죠. 이 제조업은 원자재를 구매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제조해서 판매 3단계가 이루어지죠. 그러나 상품 매매업은 구매와 판매밖에 없어요. 제조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공업부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공업부기에서는 그 물건을 만드는, 완전히 만들어진 것을 제품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제품을 제조하는데 원가가 얼마냐 해서 공업부기에서는 뭘 합니까? 원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가회계도 배우거든요. 원가 계산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가회계를 공부한다. 자, 넘기시면 업종에 따른 분류해 봤고요. 그 다음에 14쪽으로 넘깁니다. 회계의 분류를 살펴볼까요? 회계의 분류. 네 번째, 회계 분류. 별표시. 이게 중요합니다. 해마다 한 문제씩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이 회계 분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와 세무회계. 재무회계와, 그리고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와 세무회계. 이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요거 차이점 잘 비교해야 되는데, 재무회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회계라는 것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이해관계인에게. 그러나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 기업 외부에 있는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회계 처리하는 것이 재무회계가 되겠고,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관리회계가 되겠습니다. 차이점, 외부냐 내부냐.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재무회계. 내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관리회계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죠. 재무회계란 일반 회계라고도 하지요. 투자자나 채권자 등 기업의, 줄쳐보세요.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의사결정하는데 유용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두 번째, 관리회계라는 것은 내부 보고 목적 회계입니다. 경영자가 경영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은, 자, 여기서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외부에서 제품을 제조해달라는 주문이 들어왔어요. 주문 생산하는데 우리 기업에서 그 제품을 생산을 할 거냐 말 거냐. 만약에 제품을 생산해서 납품하는데 원가 계산해 보니까 재료비가 비싸가지고 인건비, 노무비가 비싸가지고 도저히 타산이 안 맞는다면,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하는데 오히려 손실이 생긴다면
안 해야 되겠죠. 주문을 안 맡아야 되겠죠. 바로 이런 것들이 내부 정보 이용자가, 즉 경영자가 경영 의사결정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즉 내부 보고 목적의 회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다가 관리회계와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구분을 해드리겠는데, 우선 재무회계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 관리회계는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회계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리회계는 회계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통일적인 기준이나 원칙이 없습니다. 이 재무회계는 원리 원칙이 있지만 관리회계는 원리 원칙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무회계는 화폐적 정보가 있지만 관리회계는 비화폐적 정보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재무회계는 신뢰성에 역점을 두는데요. 신뢰성에 역점을 두는데, 관리회계는 목적 적합성에 어울립니다. 이런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는 회계 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신뢰를 줘야 됩니다. 그러나 관리회계는 목적 적합한 그러한 회계가 된다. 이렇게 나오고요. 세 번째, 세무회계 나와죠. 텍스 어카운팅인데, 바로 이건 뭡니까? 세무회계는 기업에서 벌어들인 세금을 국가에 납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 기업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데 회계처라는 게 세무회계가 되겠고, 법인 기업에서는 법인세를 납부하는데 회계되는 것이 바로 세무회계가 되겠습니다. 거기 읽어볼까요? 세무회계, 국가의 재정 수요 조달을 목적으로. 여러분, 국가는요, 국민들이나 기업한테 세금을 받아서 재정 수입에 충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이나 국민들에게 조세 부담을 주잖아요. 그러한 조세 부담의 기준으로서 과세소득의 계산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세금을 계산하는데 목적으로 하는 것이 세무회계가 된다. 그러니까 국가가 기업들한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하는 회계가 바로 뭐다? 세무회계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세무회계는 뭐 중요하지 않고, 그러나 여러분, 관리회계와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차이점, 이거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별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해도 하셔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반복학습을 통해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입니다. 차이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박스 나왔죠? 이거는 지금 회계 기초라고 볼 수가 없고요. 이건 중급 회계, 고급 회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꼭 알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목적이 나오죠? 재무회계 목적은 뭡니까? 외부 정보, 줄쳐봐요.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렇죠?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 경영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경영자는 내부 정보 이용자지요. 경영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 다시 한번,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질적 특성입니다. 자, 2번 질적 특성. 나중에 좀 특성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질적 특성에는 재무회계는 신뢰성입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모든 회계 정보 이용자들에게 신뢰성을 줘야 되겠죠. 크레디빌리티입니다. 신뢰성. 크레디빌리티, 신뢰성을 줘야 되고요. 관리회계는 여기 관리회계입니다. 관리회계는 목적 적합성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목적 적합성. 목적에 적합한 회계 처리가 된다. 그 다음에 보고기관은요. 보고기간 정기적으로 보고합니다. 1년이면 1년, 상반기, 하반기, 1, 4분기는 1월부터 3개월 동안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 기간별로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여기 일정 기간은요. 1월 1일부터 12월 말 1년이 될 수도 있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 6개월이 될 수가 있고요. 1월 1일부터 3월 30일 1, 4분기 3개월 될 수가 있습니다. 3개월, 6개월, 1년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그러나 관리회계는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보고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보고한다. 필요할 때마다 외부에서 제품 제조 주문이 들어왔으면 수시로 경영자가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정보 방향과 범위입니다. 세 번째, 정보 방향과 범위를 보시게 되면 재무회계는요 과거지향적입니다. 과거지향적이고 정보는 뭐냐? 화폐적 정보입니다. 화폐. 자, 여러분 과거지향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느 S기업이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0일까지 어떤 재무상태, 매출액이 얼마고 자산이 얼마고 수익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고 당기수익이 얼마고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니까 과거지향적인 정보고요. 그것을 화폐 가치로 표현하니까 화폐적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관리회계는 과거지향적에다가 미래지향적입니다. 과거에다가 미래지향적까지 다 적용합니다. 과거는 물론 과거에 원가 계산했던 거 앞으로 사전 원가 계산, 사후 원가 계산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요. 화폐는 화폐적인 정보와 비화폐적인 정보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보고 범위가 나왔는데요. 보고 범위. 회계적 기록만 대상으로 한다. 거기 보세요. 보고 범위. 보고 범위는 어떻게 될까? 회계적 기록만 계상한다. 회계적으로 기록한 것을 대상으로 하는데 관리 회계는 어떻게 될까요? 회계 기록 외외 환경이나 경기 변동 모든 기업의 활동의 자료를 제공한다. 자, 이게 중요하지요. 경기 변동이 심하게 되면 경기 변동. 자, 여러분 만약에 이 원가 계산하는데 외부로부터 주문 생산을 받았는데 원자재 값이 급등하는 거예요. 가격 변동이 심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도 타산이 없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주문 제작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런 합리적인 의사결정, 누가? 경영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관리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감사제도가 있는가? 6번째 보시죠. 이거는 회계감사제도가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로부터 채무회계는 감사를 받아야 되지만 관리회계는 회계감사제도가 없다. 다시요. 채무회계는 감사제도가 있습니다. 회계감사제도가 있지만 관리회계는 감사제도가 없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게 중요하고요.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 즉 경영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질적 특성에서는 재무회계는 신뢰성이고, 그리고 관리회계는 목적 적합성이다. 보고기관은 일정 기간에 걸쳐서 정기적으로 보고하지만 관리회계는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보고한다. 그리고 재무회계는 과거지향적이고 화폐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관리회계는
과거지향적에다가 미래지향적에다가 화폐적이고 비화폐적 정보를 제공한다. 네. 그리고 보고 범위는 회계적인 기록을 대상이 되겠고, 이 관리회계는 경기 변동에 따라서 아주 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 관리회계는 감사제도가 없지만 재무회계는 회계감사제도가 있다. 재무회계는 회계감사제도가 있고 관리회계는 회계감사제도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넘기면 여러분 교재 15쪽을 보시게 되면 회계단위라고 나오죠. 회계단위, 어카운팅 유니트라고 하는데요. 회계단위, 어카운팅 회계단위 유니트를 말합니다. 유니트, 회계단위. 이거는 회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장소적 적용 범위를 말합니다. 회계 단위는 장소적 범위. 회계 단위는 장소적 범위라니까요. 회계 처리하는데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업에는 뭐가 있어요? 본점도 있고 지점도 있죠. 본점과 지점 간에 회계 처리하는 것이죠. 또 본사가 있고 공장이 있죠. 본사와 공장. 예를 들면 본사가 있고 뭐가 있어요? 공장 간의 회계 처리가 있고, 본점이 있고 지점 간의 회계 처리가 있습니다. 본점, 지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본지점 간의 회계 처리다. 그러니까 회계 처리하는데 장소적 구분이 바로 회계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6번째, 회계 기간, 또 다른 말로 회계 연도라고 나왔는데요. 이 회계 기간부터는 여러분 다음 시간부터 이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그 차이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의사결정한다. 즉 내부 정보 이용자는 거기 이제 뭐 회계 담당자라든가 주로 경영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질적 특성인데요. 재무회계는 신뢰성에 역점을 두고 있고, 그리고 관리회계는 목적 적합성의 질적 특성을 두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재무회계는 회계기간별로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지만 관리회계는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보고한다. 그리고 정보 방향과 범위에 대해서는 재무회계는 과거지향적이고 화폐적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러나 관리회계는 과거지향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이고 화폐적 정보뿐만 아니라 비화폐적 정보도 전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여부는 재무회계는 감사제도가 있지만 관리회계는 감사제도가 없다. 이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회계 단위는 장소적 범위를 말한다. 본점과 지점, 본사와 공장 간의 회계 처리, 본점과 지점 간의 회계 처리를 어카운팅 유니트, 회계 단위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회계 기간부터는 여러분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